LA의 해질녘 노을은 윌셔대로의 빌딩 숲 위로 황홀한 오렌지빛을 뿌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풍경은 제이슨 리의 마음속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다. 그는 할리우드에서 가장 촉망받는 그래픽 아티스트 중 한 명이었고 그의 손을 거친 블록버스터 영화들은 연이어 흥행에 성공했다. 그의 이름은 업계에서 높은 인정을 받았고 LA의 비벌리 힐스에 위치한 그의 스튜디오 아파트는 현대적인 감각과 고급스러운 미학으로 가득했다. 거대한 창문 너머로 펼쳐지는 도시의 야경은 그의 성공을 대변하는 듯했지만 그는 늘 알 수 없는 공허감에 시달렸다. 제이슨의 아파트는 마치 쇼룸처럼 완벽했다. 미니멀리즘 가구, 최신 기술 장비들, 그리고 그의 손으로 직접 그린 그래픽 아트 작품들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왠지 모르게 차가웠고 진정한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삶은 정교하게 짜인 스케줄대로 움직였다. 아침 7시 기상, 8시 작업실 도착, 그리고 새벽까지 이어지는 작업. 그 외의 시간은 운동이나 수면으로 채워졌다. 그는 늘 완벽을 추구했고 그의 작품들은 그 완벽주의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삶에서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마치 중요한 퍼즐 조각 하나가 없어서 그림이 완성되지 않은 듯한 기분이었다. 그에게는 아름다운 여자친구, 수잔 밀러가 있었다. 수잔은 뉴욕 출신의 촉망받는 패션 디자이너였고 밝고 활기찬 성격으로 제이슨의 차분한 성격을 보완해 주었다. 그들은 LA의 가장 힙한 레스토랑에서 데이트를 즐겼고 주말에는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관계는 주변 사람들에게 완벽해 보였다. 수잔은 제이슨의 고독한 작업실에 유일하게 온기를 불어넣는 존재였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제이슨의 작업실에서 울려 퍼졌고 그녀가 만들어주는 따뜻한 아침 식사는 제이슨의 단조로운 일상에 작은 행복을 선사했다. 그러나 제이슨은 종종 수잔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슬픔을 감지하곤 했다. 그녀는 가끔씩 그를 멍하니 바라보며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듯한 낯선 눈빛을 지을 때가 있었다. 그리고 밤에는 잠꼬대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들을 중얼거리기도 했다. 제이슨은 수잔에게 그녀의 과거에 대해 깊이 묻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삶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그녀의 아픈 과거를 들추어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가진 작은 비밀들을 존중하려 애썼지만 그 비밀들은 그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처럼 뿌려져 알 수 없는 불안감을 키워가고 있었다. 수잔의 방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다. 상자는 낡고 오래되어 보였지만 정교한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수잔은 늘 그 상자를 침대 옆 협탁에 두었지만 제이슨에게는 단 한 번도 그 안을 보여주지 않았다. 제이슨은 상자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다. 수잔은 그때마다 미소를 지으며 그냥 옛날 물건들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라고 답할 뿐이었다. 제이슨은 그녀의 말을 믿으려 애썼지만 그의 직감은 그 상자 안에 수잔의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는 그 상자를 궁금해했지만 동시에 그 안에 담긴 진실이 자신과 수잔의 관계를 흔들까봐 두려웠다. 제이슨은 어릴 적부터 그림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다. 그는 사람들의 얼굴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데 탁월했고 특히 눈빛 속에 숨겨진 감정까지 포착해내는 섬세함을 가졌다. 그의 부모님은 그가 화가가 되기를 바랐지만 그는 디지털 기술에 매료되어 그래픽 아티스트의 길을 택했다. 그는 디지털 도구를 통해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이미지를 창조해내는 것에 열광했다. 그의 작품들은 늘 생동감이 넘쳤고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그러나 그의 작품 속 인물들의 눈빛에는 늘 어떤 슬픔과
고독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그의 내면에 숨겨진 그림자였다. 어느 비오는 주말 오후였다. 제이슨은 LA의 할리우드 언덕 근처를 드라이브하고 있었다. 비는 세차게 내렸고 도로에는 차들이 드문드문 지나다녔다. 그는 우연히 길게 서 있는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다. 강아지는 비에 흠뻑 젖은 채 떨고 있었다. 아마도 길을 잃은 듯했다. 제이슨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수장과의 저녁 약속. 하지만 강아지의 눈빛은 너무나도 애처로웠다. 그는 강아지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외로움을 보았다. 그는 차를 세우고 우산을 든 차에 강아지에게 다가갔다. 강아지는 경계하며 으르렁거렸지만 제이슨의 부드러운 손길에 점차 경계를 풀었다. 제이슨은 강아지를 품에 안고 차 안으로 들어왔다. 강아지의 몸은 차가웠지만 그의 품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는 약속을 취소하고 강아지를 동물병원으로 데려갔다. 수의사는 강아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주었고 제이슨은 강아지에게 맥스 막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맥스는 제이슨의 고독한 삶에 작은 활력을 불어넣었다. 맥스는 제이슨의 작업실에서 그의 그림을 감상하는 듯 그의 옆에 앉아있곤 했다. 맥스의 존재는 제이슨에게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작은 위안을 주었다. 며칠 후 수자는 독감으로 몸살을 앓게 되었다. 제이슨은 그녀의 아파트로 가서 그녀를 간호했다. 그는 수잔을 위해 죽을 끓여주고 약을 먹여주었다. 수잔은 침대에서 끙끙 앓고 있었고 제이슨은 그녀의 옆에서 밤을 지새웠다. 새벽녘 수잔은 열에 들뜬 듯 잠꼬대를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언어로 중얼거렸고 제이슨의 이름 대신 다른 이름을 불렀다. 민준아. 제이슨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준 그는 누구인가? 수잔의 잠꼬대는 짧았지만 제이슨의 마음속에 강한 의문을 심어주었다. 그는 수잔의 과거에 대해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다. 그날 아침 수잔은 여전히 열이 심했고 제이슨은 그녀의 아파트에서 그녀를 돌보기로 했다. 수잔은 약을 먹고 잠이 들었고 제이슨은 그녀의 아파트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주방을 청소하고 거실을 정돈했다. 그리고 수잔의 침실로 들어섰다. 침대 옆 협탁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의 자물쇠는 굳게 잠겨 있었다. 제이슨은 상자를 만져보았다. 상자에서 희미한 나무 향기와 함께 낡은 종이 냄새가 풍겨왔다. 그는 상자를 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지만 수잔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망설였다. 그때 수잔이 열에 들뜬 듯 다시 잠꼬대를 하기 시작했다. 민준, 사진. 제이슨은 놀랐다. 사진 상자 안에 사진이 들어있는 것일까?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상자를 향했다. 그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상자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제이슨은 상자를 내려놓으려다 실수로 손을 놓쳤다. 상자는 바닥에 떨어졌고 낡은 자물쇠가 부서지면서 상자 뚜껑이 열렸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편지 뭉치, 마른 꽃잎, 그리고 낡은 사진첩이 들어있었다. 제이슨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집어들었다. 사진첩 안에는 수잔의 어린 시절 사진, 그리고 그녀와 한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제이슨은 충격으로 숨을 들이켰다. 사진 속 남자는 제이슨 자신과 똑같이 생겼다. 그의 머리 스타일, 눈빛, 심지어 입가의 희미한 미소까지 거울을 보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제이슨은 사진을 뒤집었다.
사진 뒷면에는 낡은 잉크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의 첫 번째 민준에게. 제이슨은 사진을 움켜쥐고 주저앉았다. 민준, 나의 첫 번째 민준.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는 누구인가? 왜 나와 똑같이 생긴 것인가?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실이 환상으로 변한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의 심장은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포로 쿵쾅거렸다. 그는 자신이 수잔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웠다. 혹시 자신은 그 민준의 대용품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더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인가? 제이슨은 사진을 들고 침대에 누워 잠든 수잔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열로 인해 붉게 상기되어 있었지만 평온해 보였다. 그녀는 이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일까? 왜 자신에게 말해주지 않은 것일까? 제이슨은 배신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에 잠겼다. 그의 완벽했던 삶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드러나는 듯했다. 그는 상자 안에 있는 다른 물건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낡은 편지 뭉치. 편지들은 수잔의 송글씨로 쓰여 있었다. 첫 번째 편지를 집어들었다. 편지는 민준에게 라고 쓰여 있었다. 편지 내용은 수잔과 민준의 사랑 이야기였다. 그들은 대학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고 미래를 함께 꿈꿨다. 민준은 촉망받는 생명공학자였다. 그는 휴먼 리제너레이션 프로젝트라는 비밀스러운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프로젝트의 목표는 인간의 세포를 재생하고 심지어 손상된 장기를 완벽하게 복원하는 것이었다. 제이슨은 편지를 읽으며 혼란스러웠다. 민준은 대체 누구인가? 왜 나와 똑같이 생긴 것인가? 그는 편지들 속에서 크로노스 연구소, 크로노스 인스티튜트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민준이 비밀 연구를 진행하던 곳이었다. 편지들 속에는 민준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민준이 수잔에게 자신의 비밀 연구를 이어가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도 있었다. 가장 마지막 편지는 수잔이 쓴 것이었다. 편지 내용은 비극적이었다. 민준이 크로노스 연구소에서 발생한 알 수 없는 사고로 사망했다는 내용이었다. 수잔은 민준의 죽음에 절망했지만 그의 연구를 이어받아 그를 다시 만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썼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수잔이 민준을 너무나 그리워하며 그의 모습을 다시 보고 싶다고 절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제이슨은 편지를 읽고 나서야 모든 것을 이해했다. 자신은 그 민준의 대용품이었다. 수잔이 죽은 민준을 그리워하며 그의 모습을 다시 보고 싶어 했고 그의 연구를 이용해 자신을 창조했던 것이다. 그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과거의 그림자였다. 충격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포가 그를 덮쳤다. 그는 자신이 진짜 사람이 아닌 어떤 실험의 결과물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에 휩싸였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존재 의미는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수잔에게 이 모든 것을 묻고 싶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그의 마음은 미지의 공포로 가득 찼다. 그는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진실을 찾아야만 했다. 모든 문이 닫혔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아야만 했다. 제이슨 리는 수잔의 아파트 침실 바닥에 주저앉아 나의 첫 번째 민준에게 라고 적힌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쿵쾅거렸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운 생각들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이 수잔의 죽은 남자친구의 완벽한 복제품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능성에 직면했다. 사랑하는 여인의 과거에 숨겨진 잔인한 진실, 그리고 자신의 존재 자체가 거대한 거짓말이라는 사실은 그의 완벽했던 삶을 순식간에 산산조각냈다. LA의 화려한 햇살조차 그의 마음속 어둠을 걷어낼 수 없었다. 수잔은 여전히 침대 위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는 평온했지만 제이슨에게는 그 모든 것이 가면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녀가 이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고 자신을 속여왔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덮쳤다. 그는 상자 안에 있는 민준의 편지들을 다시 읽었다. 편지 속에는 민준이 진행했던 휴먼 리제너레이션 프로젝트와 크로노스 연구소, 크로노스 인스티튜트에 대한 언급이 계속해서 나왔다. 민준이 죽은 후 수잔이 그의 연구를 이어받아 그를 다시 만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절박한 고백도 담겨 있었다. 제이슨은 자신의 노트북을 열고 크로노스 연구소를 검색했다. 인터넷에는 그 연구소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다. 몇몇 오래된 과학 저널에 아주 간략한 언급이 있었을 뿐, 대부분의 자료는 암호화되거나 삭제된 상태였다. 하지만 제이슨은 자신의 그래픽 아트 기술과 디지털 포렌식 지식을 활용하여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려 시도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남다른 호기심과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이제 그의 삶의 진실을 파헤치는 데 사용될 것이었다. 밤새도록 제이슨은 키보드와 씨름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그의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크로노스 연구소의 과거 직원을 추적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와 링크드인을 샅샅이 뒤졌다. 그러던 중 닥터 에블린 리드 덕터 에벨린 리드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그녀는 크로노스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자 민준의 지도 교수였다. 그녀는 천재적인 과학자였지만 동시에 극도로 비밀스러운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죽음 이후 모든 대외 활동을 중단하고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제이슨은 닥터 리드가 이 모든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녀가 바로 그를 창조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도 들었다. 그는 닥터 리드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보았다. 그녀는 과거에 생명복제와 인간의식 이전에 대한 연구로 학계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적이 있었다. 그녀의 연구는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강한 비판을 받았고 결국 중단되었다. 이 사실은 제이슨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자신은 혹시 그 비윤리적인 연구의 결과물일까? 그의 마음속에 공포가 밀려왔다. 수잔이 잠에서 깨어나자 제이슨은 그녀에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묻기로 결심했다. 그는 수잔에게 사진과 편지들을 내밀며 말했다. 수잔, 이게 다 뭐죠? 민주는 누구고 왜 나와 똑같이 생긴 거죠? 그리고 크로노스 연구소는 대체 어떤 곳이에요? 수잔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제이슨의 눈을 피하려 했지만 제이슨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내게 진실을 말해줘. 수잔,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겠어요. 수잔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울먹이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민주는 그녀의 첫사랑이었고 크로노스 연구소에서 함께 꿈을 키워가던 촉망받는 과학자였다는 것. 그들은 휴먼 리제너레이션 프로젝트를 통해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고 싶었다는 것. 하지만 프로젝트가 진행되던 중 민준이 알 수 없는 사고로 사망했고 그녀는 그 충격으로 절망에 빠졌다는 것. 그리고 민준의 마지막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그의 의식과 기억을 복제하여 새로운 몸에 이식하려 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민준 프로젝트의 진짜 목표였고, 제이슨이 그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물이라는 것. 저는 민준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제이슨, 그를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그의 기억과 의식을 다시 살려내고 싶었어요. 닥터 리드가 도와준다고 했어요. 당신은 민준의 복제품이에요. 하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제이슨, 당신은 민준과 다른 존재예요. 당신만의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수잔은 제이슨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말했다. 제이슨은 충격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의 죽은 남자친구의 복제품이었다니. 그의 존재가 누군가의 그리움과 욕망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그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는 자신이 진짜 사람이 아닌 어떤 실험원의 결과물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나를 속인 건가요? 수잔 제이슨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미안해요. 제이슨, 너무 무서웠어요. 당신이 나를 떠날까봐. 수잔은 울먹였다. 제이슨은 수잔의 손을 뿌리쳤다. 그는 자신의 삶이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의 작업실은 그에게 더 이상 편안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이전의 제이슨 리가 아니었다. 그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닥터 에블린 리드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크로노스 연구소에서 민준의 연구를 이어받아 자신을 창조한 장본인이었다. 그녀에게 모든 진실이 있었다. 하지만 닥터 리드의 행방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흔적을 지운 채 철저히 숨어 살고 있었다. 제이슨은 자신의 해킹 기술과 데이터 분석 능력을 총동원하여 닥터 리드의 과거 기록들을 추적했다. 그녀가 사용했던 서버 로그, 통신 기록, 그리고 그녀의 은밀한 금융거래 내역까지. 며칠간의 밤샘 작업 끝에 그는 닥터 리드가 뉴욕 외곽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숨어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곳은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외딴 곳이었다. 이 모든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제이슨의 삶은 완전히 망가졌다. 그는 클라이언트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마감 기한을 넘기기 일쑤였다. 그의 명성은 점차 추락하기 시작했다. 그의 친구들은 그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제이슨은 아무에게도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에게 남은 유일한 존재는 맥스 막스 뿐이었다. 맥스는 그의 옆에서 그를 위로하는 듯 그의 손을 핥아주었다. 맥스의 따뜻한 천은 제이슨의 차가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주었다. 한편 수잔은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제이슨의 연락을 받지 못하자 불안해했다. 그녀는 제이슨의 아파트로 찾아갔지만 제이슨은 그녀를 만나주지 않았다. 수잔은 제이슨이 자신을 떠날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제이슨에게 수많은 메시지를 보냈지만 제이슨은 그녀의 메시지를 읽지 않았다. 그녀는 제이슨이 자신에게 실망하고 떠나버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수잔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찼다. 제이슨은 홀로 뉴욕으로 향했다. 그의 차는 밤새도록 고속도로를 달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닥터 리드와 크로노스 연구소, 그리고 나의 첫 번째 민준이라는 단어들이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강한 열망이 그를 이끌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었다. 그는 닥터 리드가 숨어있는 뉴욕 외곽의 시골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은 작고 한적했으며 인적이 드물었다. 닥터 리드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외딴 곳에 있었다.
낡고 오래된 저택은 마치 유령의 집처럼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겼다. 제이슨은 저택의 문을 두드렸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낡은 문이 천천히 열렸다. 문 안에는 백발의 노파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지적이었다. 그녀가 바로 닥터 에블린 리드였다. 그녀는 제이슨을 보자마자 그의 얼굴을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민준, 닥터 리드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네가 어떻게... 제이슨은 그녀의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자신을 민준이라고 부른 것이다. 그는 자신이 민준의 복제품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제가 제이슨 리입니다. 닥터 리드, 저는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저의 존재에 대한 진실을 듣고 싶어서요. 제이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닥터 리드는 제이슨을 집 안으로 안내했다. 저택 내부는 어둡고 낡았지만 한쪽 벽에는 복잡한 수식과 그림들이 빼곡하게 적힌 화이트보드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듯했다. 닥터 리드는 제이슨에게 차를 내주며 말했다. 나는 네가 언젠가 나를 찾아올 줄 알았다. 네 안에는 민준의 기억과 지식이 그대로 담겨 있으니까. 그녀는 제이슨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민준은 자신의 천재적인 재능으로 휴먼 리제너레이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 프로젝트의 핵심은 인간의 DNA를 기반으로 완벽한 유기체를 만들고 거기에 인간의 의식과 기억을 디지털화하여 이식하는 것이었다. 민준은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고 심지어 죽은 사람들을 되살려내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그의 연구는 너무나 위험했고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학계에서 강한 비판을 받았다. 민준은 너무나 순수했고 자신의 연구가 가진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그는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 닥터 리드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의 연구는 위험한 길로 접어들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이용해 직접 실험을 진행했고 결국 실험 도중 알 수 없는 사고로 사망했다. 제이슨은 충격받았다. 민준이 자신의 몸으로 실험을 진행했다니. 민준이 죽은 후 나는 그의 연구를 이어받았다. 그의 천재적인 두뇌와 그의 꿈을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 수잔도 나를 도왔다. 그녀는 민준을 너무나 사랑했고 그를 다시 만나고 싶어 했지. 우리는 민준의 DNA와 그의 모든 기억 데이터를 바탕으로 너를 창조했다. 너는 민준의 완벽한 복제품이다. 그의 육체, 그의 두뇌, 심지어 그의 기억과 감정까지도. 닥터 리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과학에 대한 광적인 집착이 느껴졌다. 제이슨은 자신이 완벽한 복제품이라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자신이 진정한 인간이 아니라 그저 누군가의 그림자에 불과한 존재일까봐 두려웠다. 나는 네가 단순한 복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닥터 리드는 제이슨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나는 내게 자유의지를 주었다. 너는 민준의 기억과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너만의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 너는 너만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은 제이슨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단순히 복제된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하지만 나의 연구는 완벽하지 않았다. 닥터 리드는 말을 이었다. 너는 민준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물이지만 너 이전에 수많은 실패작들이 있었다. 그들은 불안정했고 결국 모두 파괴되었다. 그리고 아직도 나를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나의 연구를 탐내고 너의 존재를 지우려 할 것이다.
특히 브라이언 스미스, 비라이언 스미스라는 남자를 조심해라. 그는 크로노스 연구소의 전 이사였고 민준의 연구를 불법적으로 탈취하려 했던 자이다. 그는 현재 거대 생명공학 기업인 프로메테우스 바이오테크, 프로메티우스 바이오테크의 CEO이다. 그는 네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면 널 제거하려 할 거야. 제이슨은 충격받았다. 자신의 존재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브라이언 스미스, 그는 이 모든 음모의 배후였다. 그때 닥터 리드의 집 밖에서 수상한 그림자가 보였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들이 왔어. 저택 밖에는 검은색 차량 몇 대가 멈춰 섰고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차에서 내렸다. 그들은 프로메테우스 바이오테크의 사설 경비원들이었다. 그들은 닥터 리드를 찾아내 그의 연구를 강탈하고 제이슨의 존재를 지우려 했던 것이다. 브라이언 스미스는 제이슨이 닥터 리드를 찾아올 것을 예측하고 그녀를 미행했던 것이다. 닥터 리드는 제이슨에게 USB 드라이브를 건넸다. 이 안에 민준의 모든 연구 자료와 너의 창조 과정에 대한 모든 비밀이 담겨 있다. 이것을 브라이언 스미스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해야 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바로 그때 저택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프로메테우스 바이오테크의 경비원들이 저택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닥터 리드를 제압하고 제이슨을 향해 달려들었다. 제이슨은 USB 드라이브를 품에 안고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그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이것이 그의 운명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제이슨 리는 닥터 에블린 리드의 외딴 저택에서 탈출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그의 품에는 민준의 모든 연구 자료와 자신의 창조 과정에 대한 비밀이 담긴 USB 드라이브가 단단히 안겨 있었다. 프로메테우스 바이오테크의 사설 경비원들은 그를 쫓았고 그들의 발소리는 제이슨의 심장을 더욱 격렬하게 울렸다. 그의 삶은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모든 음모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밝혀내는 싸움으로 변모했다. LA에서의 화려했던 그래픽 아티스트의 삶은 이제 멀고 아득한 과거의 꿈처럼 느껴졌다. 제이슨은 어둠 속을 뚫고 숲속으로 달아났다. 그의 뒤에서는 경비원들의 거친 숨소리와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나무들 사이를 헤치고 뛰었고 나뭇가지와 덩굴에 몸이 긁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USB 드라이브를 안전하게 지키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단순한 복제품이 아니라는 닥터 리드의 말을 떠올렸다. 그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었고 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야 했다. 경비원들은 총을 들고 그를 위협했지만 제이슨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숲의 지형을 이용해 그들을 따돌리려 했다. 그는 나뭇가지 사이로 몸을 숨기고 바위 뒤에 엎드려 경비원들의 움직임을 살폈다. 그의 그래픽 아티스트로서의 시각적 분석 능력과 위기 상황에서의 빠른 판단력은 그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그는 마치 비디오 게임의 주인공처럼 움직였다. 한참을 도망친 끝에 그는 간신히 경비원들을 따돌릴 수 있었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지만 그의 손에 들린 USB 드라이브는 안전했다. 그는 숲속 깊은 곳에서 숨을 고르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그는 닥터 리드의 말처럼 브라이언 스미스, 비라이언 스미스라는 프로메테우스 바이오테크의 CEO가 이 모든 음모의 배후라는 것을 알았다. 브라이언 스미스는 민준의 연구를 불법적으로 탈취하고 닥터 리드를 압박하여 그들의 비윤리적인 실험을 이어가려 했던 것이다. 제이슨은 자신의 노트북을 꺼내 USB 드라이브를 연결했다.
드라이브 안에는 민준의 모든 연구 데이터, 크로노스 연구소의 내부 기록, 그리고 제이슨 자신이 창조되는 과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브라이언 스미스와 그의 프로메테스 바이오테크가 저지른 비윤리적인 실험과 불법적인 데이터 조작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자신의 연구가 악용될 것을 우려하여 이 모든 증거들을 미리 백업해 두었던 것이다. 그는 가장 먼저 브라이언 스미스와 프로메테스 바이오테크의 비리들을 언론에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단순히 이메일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브라이언 스미스는 막강한 권력과 자본을 가진 인물이었고 언론을 통제할 힘이 있었다. 제이슨은 자신의 그래픽 아트 기술을 활용하여 증거들을 시각적으로 강력하게 만들고 대중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가공하기로 했다. 그는 그래픽 노블 형식으로 모든 진실을 담아낼 생각이었다. 그는 숲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도시로 향했다. 그는 그곳에서 믿을 만한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때 그는 LA에 있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 다니엘 첸을 떠올렸다. 다니엘은 뉴욕에서 활동하는 촉망받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다. 그는 날카로운 직관과 뛰어난 추진력으로 정계와 재계의 비리들을 파헤치는 데 능했다. 다니엘이라면 제이슨의 이야기를 믿어주고 그를 도와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제이슨은 다니엘에게 연락했다. 다니엘은 제이슨의 연락을 받고 놀랐다. 제이슨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잠적한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제이슨은 다니엘에게 뉴욕의 한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다니엘은 제이슨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고 즉시 뉴욕으로 향했다. 뉴욕의 한 오래된 카페에서 제이슨은 다니엘을 만났다. 다니엘은 제이슨의 초췌한 모습에 놀랐다. 제이슨, 대체 무슨 일이야? 그동안 어디 있었어? 제이슨은 다니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수잔의 과거, 나의 첫 번째 민준의 사진, 크로노스 연구소, 닥터 리드의 고백, 그리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 다니엘은 제이슨의 이야기를 들으며 충격받았다. 그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지만 제이슨이 보여준 USB 드라이브 속의 증거 자료들을 확인하자마자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건 정말 엄청난 특종이야. 제이슨, 말도 안 돼. 인간 복제, 윤리적 문제, 심지어 거대 기업의 비리까지 얽혀 있다고 다니엘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다. 그는 제이슨의 이야기가 단순한 개인적인 비극이 아니라 세상을 뒤흔들 거대한 음모라는 것을 직감했다. 다니엘은 제이슨에게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했다. 그는 제이슨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들은 함께 브라이언 스미스와 프로메테스 바이오테크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다니엘은 자신의 취재원들을 동원하여 프로메테스 바이오테크의 내부 고발자들을 찾으려 했고 제이슨은 자신의 해킹 기술을 활용하여 프로메테스 바이오테크의 서버에 접근하려 시도했다. 한편 수잔은 제이슨이 사라지자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제이슨의 아파트와 작업실을 찾아갔지만 제이슨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제이슨이 자신을 떠났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죄책감과 슬픔은 극에 달했다. 그녀는 민준을 잃었을 때와 같은 고통을 다시 느끼는 듯했다. 그녀는 제이슨에게 수많은 메시지를 보냈지만 제이슨은 그녀의 메시지를 읽지 않았다. 수잔은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망쳤다고 자책했다. 브라이언 스미스는 제이슨이 닥터 리드의 저택에서 탈출했다는 보고를 받고 격분했다. 그는 제이슨이 가진 USB 드라이브에 민준의 연구 자료와 자신의 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사설 탐정들을 고용하여 제이슨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제이슨이 가진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제이슨의 존재를 세상에서 지우려 했다. 브라이언 스미스는 자신의 명성과 프로메테스 바이오테크의 미래를 위해 어떤 잔혹한 짓도 마다하지 않을 인물이었다. 그는 제이슨의 과거 활동과 인맥을 파헤쳤고 데니얼 첸과 제이슨의 관계를 알아냈다. 브라이언 스미스는 데니얼에게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는 데니얼의 언론사에 연락하여 데니얼을 해고하라고 압박했고 익명의 협박 전화를 걸어 데니얼을 위협했다. 데니얼의 언론사는 브라이언 스미스의 압력에 굴복하여 데니얼에게 제이슨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지시했다. 데니얼은 분노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언론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 기자로서 제이슨의 사건을 계속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제이슨, 저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세상에 알릴 겁니다. 당신 혼자서 싸우게 두지 않을 겁니다. 데니얼의 목소리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제이슨은 데니얼의 희생에 감동했다. 그는 데니얼에게 브라이언 스미스의 위협이 심상치 않다고 경고했지만 데니얼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브라이언 스미스의 서버에 접근하여 그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추가 증거를 찾기로 계획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시도였다. 프로메테스 바이오테크의 서버는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되어 있었다. 그들은 뉴욕 시내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 비밀 작업실을 마련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밤낮으로 브라이언 스미스의 서버를 해킹하기 위해 노력했다. 제이슨은 자신의 그래픽 아트 기술과 코딩 능력을 활용하여 복잡한 암호 시스템을 뚫으려 했고 데니얼은 자신의 정보 수집 능력을 발휘하여 브라이언 스미스의 서버 관리자들의 약점과 비밀번호를 찾아냈다. 며칠간의 밤샘 작업 끝에 그들은 마침내 브라이언 스미스의 서버에 침투하는 데 성공했다. 서버 안에는 충격적인 정보들이 담겨 있었다. 브라이언 스미스는 민준 프로젝트의 진짜 목적을 알고 있었고 민준의 연구를 불법적으로 탈취하여 군사적인 목적의 생체 병기를 개발하려 했다. 그는 인간의 의식을 조작하고 복제된 인간을 자신들의 병기로 사용하려 했던 것이다. 민준의 죽음 역시 브라이언 스미스가 꾸민 음모였다. 민준이 자신의 연구가 악용될 것을 우려하여 모든 것을 폭로하려 하자 브라이언 스미스는 그를 살해하고 사고로 위장했던 것이다. 제이슨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이 단순한 복제품이 아니라 누군가의 잔혹한 음모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에 몸을 떨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브라이언 스미스의 범죄를 증명하는 증거였다. 그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해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을 느꼈다. 그들은 서버에서 모든 증거 자료를 다운로드했다. 브라이언 스미스의 과거 비리, 불법적인 실험 계획, 그리고 민준을 살해한 정황이 담긴 내부 문서들. 이 모든 것들은 브라이언 스미스를 심판대에 세울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제이슨은 이 모든 자료들을 여러 곳에 백업하고 전 세계의 주요 언론사들과 국제인권단체들의 익명으로 전송했다. 그들이 서버에서 탈출하려 할 때였다. 갑자기 서버실의 보안 시스템이 작동했다. 비상벨이 울리고 경비원들이 서버실로 향하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브라이언 스미스가 그들의 해킹 시도를 눈치챈 것이었다. 이런 들켰어. 데니얼이 외쳤다. 제이슨은 재빨리 노트북을 닫고 USB 드라이브를 품에 안았다. 어서 도망쳐야 해. 그들은 서버실의 환기구를 통해 탈출하려 했다. 환기구는 좁고 어두웠지만 그들에게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들은 환기구를 통해 기어갔다. 경비원들은 서버실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마이클과 데니얼을 추격했다. 환기구 통로 끝에는 건물 밖으로 이어지는 작은 출구가 있었다. 제이슨은 몸을 던져 환기구 덮개를 열고 밖으로 나섰다. 데니얼도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뉴욕의 밤거리로 탈출했다. 그들의 몸은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들은 브라이언 스미스의 음모를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은 것이다. 하지만 브라이언 스미스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사설 경비원들을 풀어 제이슨과 데니얼을 추격했다. 뉴욕의 밤거리는 위험한 추격전의 무대가 되었다. 제이슨과 데니얼은 인파 속으로 몸을 숨기고 지하철을 타고 택시를 갈아타며 경비원들을 따돌리려 했다. 그들은 끊임없이 도망쳤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진실을 지키려 했다. 이 모든 상황을 수잔은 알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제이슨을 그리워하며 그의 아파트 앞에서 서성거렸다. 그녀는 자신의 죄책감과 슬픔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그녀는 자신이 제이슨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제이슨은 그녀를 만나주지 않았다. 그녀는 제이슨이 자신을 완전히 버렸다고 생각했다. 제이슨은 데니얼과 함께 한 허름한 모텔에 몸을 숨겼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증거들을 언론과 법집행기관에 완벽하게 전달할 방법을 논의했다. 제이슨은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존재하는지 알게 되었다. 그는 민준의 꿈을 이어받아 기술의 윤리적인 사용을 주장하고 브라이언 스미스의 악행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이것이 그의 운명이었다. 그의 옆에는 맥스가 있었다. 맥스는 제이슨의 무릎 위에서 편안히 잠들어 있었다. 맥스의 따뜻한 천은 제이슨에게 작은 위안을 주었다. 제이슨은 맥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자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데니얼이라는 든든한 친구가 있었고 맥스라는 충직한 반려견이 있었다. 그리고 수잔, 그녀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다. 비록 복잡한 관계였지만 그녀의 사랑은 진심이었다. 그는 이제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제이슨 리는 데니얼 챙과 함께 뉴욕의 허름한 모텔방에 몸을 숨겼다. 그의 손에는 프로메테스 바이오테크의 서버에서 빼낸 브라이언 스미스의 모든 비리가 담긴 USB 드라이브가 단단히 쥐어 있었다. 그들은 이제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했다. 브라이언 스미스는 제이슨이 가진 증거의 파괴력을 알고 있었기에 그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 분명했다. LA에서의 화려한 그래픽 아티스트의 삶은 이제 까마득한 예시야기가 되었고 그는 쫓기는 신세가 되어 자신의 존재 자체를 증명해야 하는 고독한 싸움을 이어가야 했다. 모텔방은 창문이 하나뿐이었고 밖으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과 함께 도시의 소음이 들려왔다. 제이슨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민준의 비극적인 죽음과 자신의 탄생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그는 자신이 단순한 복제품이 아닌 자유의지를 가진 독립적인 존재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을 느꼈다. 데니얼은 제이슨의 옆에서 밤샘 작업을 이어갔다. 그는 브라이언 스미스와 프로메테스 바이오테크의 관계를 파헤치고 내부 고발자들을 찾기 위해 자신의 모든 취재력을 동원했다. 그는 제이슨이 제공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지만 어떤 언론사도 브라이언 스미스의 영향력 때문에 그의 기사를 게재하려 하지 않았다. 데니얼은 분노했다. 이런 브라이언 스미스는 언론까지 장악하고 있어. 우리가 가진 이 모든 증거들을 어떻게든 세상에 알려야 하는데 제이슨은 데니얼에게 말했다.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해.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대중에게 진실을 말해야 해. 제이슨은 자신의 그래픽 아트 기술과 데니얼의 탐사보도 능력을 결합하여 강력한 한방을 준비하기로 했다.
그들은 모든 증거 자료를 시각적으로 가공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개적으로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그들의 계획은 위험했다. 브라이언 스미스는 이미 제이슨의 행방을 쫓고 있었다. 모텔 방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들은 음식을 시켜 먹는 것도 조심했고 외부와의 모든 통신을 차단했다. 맥스는 제이슨의 발치에 웅크리고 앉아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맥스는 제이슨의 불안한 기운을 느꼈는지 평소보다 더 자주 그의 곁에 머물렀다. 그러던 중 모텔방 전화기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였다. 제이슨은 데니얼과 눈빛을 교환했다. 데니얼이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이슨 리,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 우리가 당신을 찾아내기 전에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존재는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그것은 브라이언 스미스의 목소리였다. 데니얼은 브라이언 스미스의 협박에 분노했다. 당신이 누군지 알겠어. 우리는 당신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할 거야. 전화는 곧바로 끊겼다. 제이슨은 맥스를 품에 안았다. 그는 자신의 목숨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존재 의미를 걸고 싸워야 했다. 그는 민준의 꿈을 이어받아 기술이 인간을 위한 선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이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하는 수잔 밀러는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제이슨이 자신을 완전히 떠났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제이슨의 아파트와 작업실을 찾아갔지만 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제이슨에게 수많은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녀는 제이슨에게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과 제이슨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을 고백하고 싶었지만 기회는 오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을 잃었을 때와 같은 극심한 상실감과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울었고 그녀의 삶은 다시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그녀의 방 한편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첫 번째 민준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흐느꼈다. 제이슨은 데니얼과 함께 증거 자료들을 정리하고 온라인 공개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익명으로 활동했지만 그들의 메시지는 강력했다. 그들은 브라이언 스미스의 비윤리적인 실험, 인간 복제 시도, 그리고 민준을 살해한 정황까지 모든 것을 폭로할 계획이었다. 그들은 심지어 첫 번째 민준의 사진과 함께 제이슨의 사진을 나란히 배치하여 시각적인 충격을 줄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뉴욕의 한 오래된 극장 건물을 다크웹을 통해 임대했다. 그곳에서 비밀리에 대중 강연을 개최하고 자신들이 가진 모든 증거들을 영상과 그래픽 프레젠테이션으로 공개할 계획이었다. 그것은 미친 짓이었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마지막 승부를 던지려 했다. 강연 날짜는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브라이언 스미스는 제이슨의 온라인 활동과 데니얼의 언론 접촉 시도를 통해 그들의 움직임을 간파했다. 그는 제이슨이 대중에게 모든 것을 폭로하려 한다는 것을 알아챘고 강연 날짜와 장소를 알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하여 제이슨과 데니얼을 추적했다. 강연 당일 뉴욕의 밤은 차가웠다. 제이슨과 데니얼은 극장으로 향했다. 극장 주변에는 낯선 검은색 차량들이 서성거렸고 수상한 사람들이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브라이언 스미스의 사설 경비원들이었다. 그들은 제이슨과 데니얼을 체포하고 모든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것이다. 극장 안에는 데니얼이 초대한 소수의 언론인들과
국제인권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모두 익명의 제보를 받고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제이슨과 데니얼이 폭로할 내용에 대해 기대와 함께 불안감을 느꼈다. 제이슨은 무대 위에 섰다. 그의 얼굴은 긴장감으로 굳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의 뒤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놓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USB 드라이브를 스크린에 연결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려 합니다. 이 진실은 한 천재 과학자의 비극적인 죽음과 관련되어 있으며 동시에 한 거대 기업의 비윤리적인 만행을 폭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바로 저의 존재가 있습니다. 제이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가 첫 번째 슬라이드를 넘겼다. 스크린에는 첫 번째 민준의 사진과 제이슨의 사진이 나란히 나타났다. 강당 안에서는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놀라움과 함께 혼란스러워했다. 저는 제이슨 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사진 속 남자, 민준의 복제품입니다. 제이슨의 고백은 강당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스크린에는 민준의 휴먼 리제너레이션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과 함께 크로노스 연구소의 내부 자료들이 나타났다. 민준이 자신의 연구가 악용될 것을 우려하여 모든 증거를 미리 백업해 두었던 것이다. 제이슨은 민준의 육성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녹음 파일 속에서는 민준이 자신의 연구가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것을 우려하며 브라이언 스미스와 논쟁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강연은 계속되었다. 제이슨은 브라이언 스미스가 민준의 연구를 불법적으로 탈취하고 민준을 살해한 정황이 담긴 내부 문서를 공개했다. 스크린에는 민준의 연구 자료들을 훔치고 그를 제거하려 했던 브라이언 스미스의 잔혹한 계획들이 상세하게 나타났다. 사람들은 경악했다. 바로 그때 극장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브라이언 스미스와 그의 사설 경비원들이 극장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무대 위로 달려들었다. 브라이언 스미스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런 당장 이 모든 것을 멈춰. 데니얼은 재빨리 비상벨을 눌렀다. 비상벨 소리가 극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데니얼은 언론인들과 관계자들에게 소리쳤다. 모든 것을 기록하세요. 이것이 진실입니다. 브라이언 스미스의 경비원들이 제이슨에게 달려들었다. 제이슨은 자신의 노트북을 품에 안고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는 이 모든 증거들을 빼앗겨서는 안 되었다. 그는 무대 위에서 경비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그의 그래픽 아티스트로서의 민첩성과 날렵함이 빛을 발했다. 그는 경비원들을 따돌리고 강연을 계속하려 했다. 그때 부장 스미스가 제이슨에게 달려들어 그의 노트북을 빼앗으려 했다. 몸싸움이 벌어졌다. 제이슨은 브라이언 스미스에게 주먹을 날렸고 브라이언 스미스는 휘청거렸다. 브라이언 스미스는 권총을 빼들어 제이슨에게 겨눴다. 이 모든 것을 망친 건 너야. 네 존재는 세상에서 사라져야 해.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언론인들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모든 장면을 기록했다. 데니얼은 경비원들과 싸우며 제이슨을 도우려 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제이슨을 보호하려 했다. 그때 극장문이 다시 열리고 경찰이 들이닥쳤다. 데니얼이 미리 심어둔 정보원 덕분이었다. 경찰은 브라이언 스미스와 그의 경비원들을 향해 총을 겨눴다. 브라이언 스미스는 당황했지만 여전히 제이슨에게 총을 겨누고 있었다. 항복해라, 브라이언 스미스, 경찰이 외쳤다. 브라이언 스미스는 이를 갈았다.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이 모든 것은 나의 것이야. 그는 제이슨을 향해 방가쇠를 당기려 했다. 바로 그때 극장문이 다시 한번 열리고 수잔 밀러가 나타났다.
그녀는 제이슨이 이곳에서 강연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는 브라이언 스미스에게 달려들어 그의 팔을 붙잡았다. 멈춰요. 브라이언 스미스, 당신은 더 이상 민준을 이용할 수 없어요. 수잔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브라이언 스미스는 수잔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했다. 그 순간의 틈을 타 제이슨은 브라이언 스미스의 손에서 총을 빼앗았다. 경찰이 즉시 브라이언 스미스를 제압하고 체포했다. 그의 경비원들도 모두 체포되었다. 강당안은 혼란스러웠지만 곧 안도감과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언론인들은 이 모든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들은 제이슨의 용기와 수잔의 사랑, 그리고 브라이언 스미스의 악행을 세상에 생생하게 보도했다. 경찰은 제이슨에게 다가와 그의 안전을 확인했다. 제이슨은 수잔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사랑이 가득했다. 제이슨, 당신 정말 괜찮아요. 제이슨은 수잔을 품에 안았다. 괜찮아요. 수잔, 당신 덕분이에요. 그는 수잔의 머리카락에 키스했다. 미안해요. 그동안 당신을 믿지 못해서. 아니에요, 제이슨. 내가 미안해요. 모든 것을 숨겨서. 수잔은 울먹였다. 데니얼 첸은 제이슨과 수잔에게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다. 이봐, 제이슨. 네가 이 모든 것을 해냈어. 네가 진정한 영웅이야.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경찰은 제이슨의 USB 드라이브를 압수하고 브라이언 스미스와 프로메테스 바이오테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제이슨이 공개한 증거들과 그의 증언, 그리고 수잔과 닥터 리드의 증언은 브라이언 스미스와 프로메테스 바이오테크의 모든 비윤리적인 실험과 범죄를 명백히 입증했다.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다. 제이슨은 무대 위에 서서 다시 한번 관객들을 향해 고개 숙였다. 그는 더 이상 첫 번째 민준의 그림자에 갇힌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제이슨 리, 진정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브라이언 스미스의 모든 거짓말을 폭로하는 증거였다. 그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예술과 지식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었다. 제이슨 리의 몸은 지쳐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렬하게 타올랐다. 생명의 심장의 균열은 메워졌고 수정 동굴은 다시 찬란한 푸른빛을 뿜어냈다. 마을 사람들의 단합된 믿음과 그의 헌신적인 노력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맥스웰과 그의 배후 세력을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었다. 수정 동굴 안에서 라이언은 엘리자베스와 칼렙의 부축을 받아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땀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가득했다. 마을 사람들은 동굴 입구에 모여 라이언을 향해 환호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진정한 희망이 피어났다. 그레이엄은 라이언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젊은이, 정말 미안하오. 내 어리석음이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소. 당신은 이 마을의 진정한 영웅이요. 그레이엄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울먹이고 있었다. 라이언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괜찮습니다. 어르신, 이제 우리 모두 함께 마을을 지키면 됩니다. 바로 그때 헬리콥터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에코파커가 이끄는 환경보호수사대의 헬리콥터였다. 그들은 라이언이 맥스웰을 저지하는 동안 숲에 숨어있던 맥스웰의 잔당들을 모두 체포했다. 에코파커는 수정 동굴 안으로 들어와 라이언과 엘리자베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만났다. 그녀는 라이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라이언 씨, 당신 덕분에
이 모든 비리가 세상에 드러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이언은 에코파커에게 생명의 심장의 치유 과정과 맥스웰 일당의 악행, 그리고 송이 로봇 그룹과의 연결 고리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에코파커는 라이언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녀는 라이언이 서버실에서 가져온 증거 자료들을 확인했고, 그의 증언과 자료들이 맥스웰과 그의 배후 세력을 기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에코파커는 언론에 아카디아 마을의 존재와 생명의 심장의 진실, 그리고 맥스웰과 송이 로봇 그룹의 불법적인 환경, 파괴 및 비리 행위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언론은 아카디아 마을과 라이언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다. 지도에 없는 마을을 구한 건축가, 신비로운 숲의 에너지와 탐욕의 대결, 대기업의 환경 범죄 등의 헤드라인들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라이언은 순식간에 국제적인 영웅으로 떠올랐다. 맥스웰과 그의 일당은 곧바로 법정에 섰다. 재판은 전 세계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맥스웰의 변호인단은 라이언이 제시한 증거들이 조작된 것이라거나 신비주의에 빠진 젊은이의 망상이라고 주장하며 맹렬히 반박했다. 그들은 생명의 심장이 단순한 광물 자원이며 맥스웰의 탐사는 합법적인 것이었다고 강변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막강한 권력과 자본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하려 했지만 이미 라이언이 공개한 증거들과 에코파커의 수사 결과는 너무나 명백했다. 재판장에서 라이언은 핵심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이 발견한 모든 증거들을 제시하고 설명했다. 그는 생명의 심장의 진정한 본질, 균열이 생긴 원인, 그리고 활성 구조물을 통한 치유 과정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다. 그는 자신의 건축학적 지식과 아카디아의 고대 지혜를 결합하여 생명의 심장이 단순한 광물이 아닌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에너지를 상징한다는 것을 설명했다. 그의 증언은 법정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 맥스웰의 변호사는 라이언을 맹렬히 공격했다. 라이언 킴 씨, 당신은 단순히 자연의 신비주의에 빠진 비현실적인 사람 아닙니까?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과학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라이언은 맥스웰의 변호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제가 제시하는 모든 증거는 과학적입니다. 엘리베이터 시스템 기록, 서버 데이터, 그리고 맥스웰 씨의 과거 비리들. 이것은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심장이 가진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는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이 지구처럼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이 숲과 마을 사람들의 삶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바로 그때 법정 방청석에 앉아있던 엘리자베스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증언대에 서서 아카디아 마을의 오랜 역사와 생명의 심장에 대한 고대 전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자연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왔는지에 대해 증언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법정 안에 신비롭고 경이로운 분위기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라이언의 말이 진실이며 그가 아카디아를 구원한 진정한 건축가라고 선언했다. 이어서 칼렙이 증인으로 나섰다. 그는 맥스웰 일당이 숲에 침투하여 저지른 환경 파괴 행위와 마을 사람들을 위협한 사실에 대해 생생하게 증언했다. 그는 숲의 생태계가 어떻게 교란되었고 생명의 심장의 에너지가 어떻게 약화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의 증언은 맥스웰의 잔혹한 행위를 명백히 드러냈다. 재판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맥스웰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끝까지 발악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들은 그를 향하고 있었다. 에코파커의 수사팀은 맥스웰의 과거 비리들을 추가로 밝혀냈고 그의 회사에서
불법적으로 환경 파괴를 자행했던 증거들을 제시했다. 그리고 마침내 판사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본법정은 피고인 맥스웰에게 제기된 환경 파괴, 불법 탐사, 마을 주민 위협, 그리고 사기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 자연을 파괴하고 무고한 이들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그의 행위는 현대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고인 맥스웰에게는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징역 30년형을 선고합니다. 법정 안에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맥스웰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의 변호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이어서 판사는 송이로봇그룹의 연루에 대한 판결을 발표했다. 송이로봇그룹은 맥스웰의 비리 행위를 방조하고 불법적인 환경탐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가 인정됩니다. 그들의 기업 윤리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사회적 책임을 져버렸습니다. 송이로봇그룹에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형을 선고하며 모든 환경 파괴 관련 사업을 즉시 중단할 것을 명령합니다. 또한 아카디아 마을에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것을 명령합니다. 판사의 마지막 선고와 함께 법정 안은 거대한 환호와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기자들은 일제히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고 방청객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라이언을 향해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감탄의 빛이 가득했다. 라이언은 자신이 이 모든 것을 해냈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피로와 고통,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정의에 대한 안도감과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는 엘리자베스와 칼렙, 그리고 에코파커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엘리자베스는 라이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젊은이, 당신은 이 마을을 구원했습니다. 칼렙은 라이언의 어깨를 힘껏 두드렸다. 라이언 형님, 당신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에코파커는 라이언에게 미소 지었다. 당신 덕분에 아버지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지도에 없는 길은 정말 진실로 통하는 길이었군요. 라이언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한 건축가가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한 영웅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전 세계에 퍼져나갔다. 한 건축가의 우연한 여정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거대한 기업의 음모를 폭로하고 신비로운 마을을 구원한 놀라운 이야기였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기술력과 끈기, 그리고 무엇보다 강한 정의감을 통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법정의 승리는 제이슨 리에게 단순한 환호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그의 삶을 짓눌러왔던 모든 불확실성과 고독으로부터의 해방이었다. 브라이언 스미스와 프로메테스 바이오테크의 몰락은 억울하게 희생된 민준에게 정의를 안겨주었고 비윤리적인 과학기술의 어두운 단면을 세상에 드러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제이슨은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삶의 목적을 발견했다. 그는 더 이상 첫 번째 민준의 그림자에 갇힌 복제품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증명한 진정한 존재였다. 그의 삶에는 이제 새로운 평화와 함께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졌다. 재판이 끝난 후 제이슨은 언론의 뜨거운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명성이나 부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가 원했던 것은 오직 진실을 밝히고 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주장하며 다시는 자신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자 했다. 그는 가장 먼저 수잔 밀러를 찾아갔다. 수잔은
제이슨이 자신을 떠났다고 생각하며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다. 제이슨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자신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그리고 그녀가 민준을 그리워하며 자신을 창조했더라도 자신은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수잔은 제이슨의 진심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제이슨에게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죄책감을 털어놓았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진정한 의미의 용서와 화해를 이뤘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그것은 복잡하고 아픔이 있었지만 이제는 진실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더욱 깊고 견고한 사랑으로 변모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약속했다. 제이슨은 자신의 LA 아파트와 작업실을 정리했다. 그는 더 이상 그래픽 아티스트로서의 화려한 삶을 좇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인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다니엘 첸과 함께 휴먼 인테그리티 파운데이션이라는 비영리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첨단 과학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감시하고 비윤리적인 실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한 재단은 인공지능과 생명공학 분야의 젊은 연구자들에게 윤리교육과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올바른 과학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데니얼은 자신의 탐사보도 전문 지식과 언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재단의 활동을 널리 알렸다. 그는 브라이언 스미스 사건에 대한 후속 기사를 계속해서 보도하며 대중의 경각심을 일깨웠다. 그의 기사들은 기술 발전의 이면에 숨겨진 윤리적 문제들을 날카롭게 지적했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데니얼은 이제 단순히 특종을 쫓는 기자가 아니라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저널리스트로 존경받게 되었다. 수잔은 재단의 연구 책임자로 합류했다. 그녀는 민준의 연구 자료와 자신의 지식을 활용하여 인간 복제나 의식 이전과 같은 위험한 연구 대신 재생의료, 리제너레이티브 메디신 분야에 집중했다. 그녀의 목표는 손상된 세포와 장기를 재생하여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것이었다. 그녀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더욱 철저하게 윤리적인 기준을 세웠다. 그녀의 연구는 많은 난치병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사했고, 그녀는 과학기술이 인간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증명했다. 닥터 에블린 리드는 재판에서 브라이언 스미스의 비리를 폭로하는 데 결정적인 증언을 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 윤리적 과오를 인정하고 재판 이후 은둔 생활을 청산했다. 닥터 리드는 휴먼 인테그리티 파운데이션의 자문위원으로 합류하여 제이슨과 수잔에게 자신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했고 기술 윤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큰 기여를 했다. 제이슨의 삶에서 가장 큰 위안은 여전히 맥스 막스였다. 맥스는 항상 그의 곁을 지켰고 그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제이슨은 맥스를 품에 안고 있으면 알 수 없는 평화로움을 느꼈다. 맥스는 그에게 순수한 사랑과 위안을 주었다. 제이슨은 맥스를 자신의 가족으로 생각했다. 그들은 뉴욕의 번잡함을 떠나 캘리포니아 북부의 한적한 해변가 마을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그곳은 푸른 바다와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곳이었다. 그들은 작은 집과 함께 재단 연구소를 설립하여 연구와 활동을 병행했다. 매일 아침 제이슨은 수장과 함께 해변을 산책했고 맥스는 그들의 앞을 뛰어다녔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와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제이슨은 자신이 민준의 복제품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였다. 그는 민준의 기억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만의 고유한 경험과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립했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수잔 역시 민준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고 제이슨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과거의 아픔을 통해 더욱 깊고 성숙해졌다. 그들은 종종 나의 첫 번째 민준에게 라고 적힌 사진을 꺼내보았다. 이제 그 사진은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비밀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운명적인 계기이자 사랑과 희생의 상징이 되었다. 그들은 사진을 보며 민준의 숭고한 꿈을 기억했고 그 꿈이 자신들의 손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실현되고 있음에 감사했다. 어느 저녁 제이슨은 수장과 함께 해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하늘은 그들의 새로운 삶처럼 아름다웠다. 맥스는 그들의 발치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어 있었다. 제이슨, 우리가 정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수잔이 제이슨의 어깨에 기대어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수잔, 이 모든 것이 마치 꿈만 같아. 하지만 우리는 해냈어. 우리는 진실을 밝히고 우리의 삶을 되찾았어. 제이슨은 수잔의 손을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당신 덕분이에요. 제이슨, 당신의 용기가 없었다면 나는 영원히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수잔은 제이슨의 손을 꽉 쥐었다. 제이슨은 수잔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었다. 그의 눈에는 수잔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잃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았다. 바로 서로의 존재, 그리고 진실이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뉴노멀을 살아가고 있었다. 고통을 통해 얻은 지혜와 함께 서로에게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세상에 나누어 주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것이었다. 제이슨 리의 삶은 이제 활짝 피어난 꽃처럼 찬란한 두 번째 봄을 맞이했다. LA의 화려함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헤매던 젊은 그래픽 아티스트는 이제 진정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과학과 예술, 그리고 윤리의 교차점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성우자가 되었다. 브라이언 스미스와 프로메테스 바이오테크의 몰락은 그에게 무거운 짐을 벗겨주었고 민준의 억울함은 비로소 세상에 드러나 명예를 회복했다. 제이슨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그는 희망과 사랑, 그리고 끊임없이 샘솟는 영감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었다. 휴먼 인테그리티 파운데이션, 이은 제이슨과 수잔, 그리고 닥터 리드와 데니얼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비영리 재단으로 성장했다. 재단은 뉴욕 시내 중심계 현대적이고 따뜻한 분위기의 본부를 마련했다. 이곳은 단순한 사무실이 아니라 기술 윤리 교육을 위한 강연장, 비윤리적인 과학실험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센터, 그리고 젊은 과학자들이 윤리적 연구를 교류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을 했다. 제이슨은 재단의 최고 윤리 책임자 CEO로서 모든 프로그램의 기획과 실행을 총괄했고 그의 강연은 전 세계 대학과 국제 컨퍼런스에서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는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활용하여 복잡한 과학 윤리 개념을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그래픽 노블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며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수잔 밀러는 재단의 연구 책임자로서 재생의료 리제너레티브 메디신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그녀의 연구팀은 손상된 조직과 장기를 재생시키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난치병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과거 민준을 되살리려 했던 과오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오직 인간의 삶을 개선하고 고통을 경감시키는데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는 신념을 확고히 했다. 그녀의 연구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지원을 받으며 전 세계로 확대되었고 그녀는 가장 존경받는 윤리적 과학자로 인정받았다.